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 불법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라든지 라는 등등의 법기술을 부려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춰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 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뻗어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윤석열 하면 이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추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님 보니까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맞습니다. 제가 초선 때 뵀는데요, 그죠? 초선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새정치국민회의에 부대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 뵀으니까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우리 95년이니까요. 예, 30년이네요. 30년 세월. 네. 그때 우리 기자들한테 인기 짱이셨죠. 아,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네. 그렇게 예뻐하시고 또 참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셨으니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도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흐뭇해 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마 많은 당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 당신이 대통령으로 준비하던 시기하고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래요. 내후 외환. 그때의 내후라는 건 김영삼의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초반에 하나회 척결, 그다음에 금융실명법 이런 굵직한 걸 해내고 이게 어차피 탄생 자체가 야합이잖아요. 군부 세력하고 독재 세력하고. 그러니까 후반에 가서 공안 통치를 시작하면서 안기부법 새벽 날치기 기억나시죠? 예. 그런 때였으니까 그 공안 정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내는 내후도 있었고 또 IMF 외환위기라는 환란도 맞닥뜨렸고요. 그때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했듯이 지금 역시 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NLL 도발을 걸핏하면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맞서 있는 것이고 트럼프발 또 관세 폭탄이 우리를 아주 위험 지경으로 몰고 있고요. 이런 내후 외환에 그때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 그냥 준비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의 막내로서 다음 먹거리 그러니까 IT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큰 구상을 가진 지도자였잖아요. 지금 역시 이 디지털 시대 끝에 새로운 AI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변화 대격변기에 어떤 준비된 지도자 또는 준비된 시스템 이런 것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내후 외환은 그때와 너무나 닮아서 우리에게 아마 정말 조심스럽게 국민과 함께 새 세상을 잘 열어다오 그런 당부를 지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뭐 공과 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다 칭찬하고 좋은 걸 많이 꼽지만 가장 잘한 거 꼽으라고 그러면은 정권을 안 넘겨준 것.
네. 생각합니다. 많이 그게 사실은 참으셨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참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때 저 조선 때 기억하시잖아요. 뭐 정풍운동 벌어지고 뭐 그럴 때 대통령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또 심지어는 탈당도 하시고 네, 그런 정치적 수모 이런 걸 다 당신께서 떠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신진 세력이 길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 무한한 인내와 포용 정신 그런 거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특별히 사랑을 받으셨던 분으로서 그때 이렇게 네. 정치 시작하시고 그럴 때 김대중 총재님께서 추 의원님한테 특별히 정치와 관련해서 좀 들려주신 얘기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그 그러니까 늘 국민과 함께 가라고도 하셨지만 국민에게 적절한 때에 깃발을 들어주라라고 하셨어요. 깃발을 들어줘라. 깃발을 들어줘라. 네, 그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늘 논평을 하거나 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다. 무엇보다 위기일 때는 깃발을 들거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여러 비난의 화살을 맞닥뜨리면 아프죠. 그런데 당신께서 깃발을 드는 게 정치 역할이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살도 감수하고 깃발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할 때는 늘 대통령님을 생각하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추다르크가 되셨군요. 항상 공부해라 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몇몇 바둑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둑 두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는. 공부 그만해라. 제가 공부하러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그만해라. 깃발을 들어라. 이 세력이 위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 그만하고 깃발 들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셨나 봅니다. 아이고 참 오늘 최 의원님 보니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옛날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정치 역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추미애 의원님도 이제 큰 나무가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참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비교적. 네. 저는 그 삼보일배 네. 하신 뒤로 상당히 좀 무릎도 많이 좀 불편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네. 네. 또 이제 딸아이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네. 뭐 허벅지 근육은 어떻게 키우나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뭘 해라. 그래서 그 가볍게 관리하시는 할수 게 있는 있습니까? 동작 예.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파면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도 하고 네. 사실 저희는 그때 윤석열 파면할 때 이제 특별 방송을 하면서 샴페인을 준비를 했어요. 파면하는 순간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근데 못 터뜨렸어요.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이게 막 환호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샴페인이 눈에서 떨어졌나요, 그냥? 눈물이 막 나가지고. 네. 추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제 법률가로서 저는 이건 기각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역시 헌법재판소도 간혹은 정치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결론을 맞춰놓고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논리구사를 해가는 능력들이 다 탁월하잖아요.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이거는 기각은 어려울 거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각하를 시킬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면서 펜하고 메모장을 들고 문 잠궈놓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마조마하셨겠네요. 네. TV 앞에서 그냥 계속 메모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한 5분쯤 지나가니까 이 각하는 안 하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유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체 판단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아 이거는 파면이구나 조금 이제 안심을 하게 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 시각을 보고 문영배 그 재판관이 이제 뜸을 들이고 하는 그 순간이 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절반은 원망. 아 이렇게 틀린 말 하나 없이 예측한 대로 말할 거면 왜 이렇게 온 국민을 고생시켰을까?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왜 저렇게 편안할까? 원망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꽉 막힌 게 내려가는 그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나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꼭 그런 것을 높게 바라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래도 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 어떤 걸 더 영예롭게 생각할까요? 아마 고전적으로는 그 대법관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올라가서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법률 사안을 다루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영예롭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주권재민의 헌법 원리를 이렇게 명철하게 밝혀냄으로써 이 국민들의 유혈 사태를 막아내 줬잖아요. 그득그득.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따지면 헌법재판소인 거죠.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거니까. 저 같으면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아마 정치 안 하셨으면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하셨겠죠. 윤석열을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자를 검찰총장 때 이렇게 이제 겪어보시기 전에 혹시 이자가 누군지 좀 알으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죠. 모르고 가시는 거죠. 네. 근데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 보면서 요즘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는 네. 인간이 아니다거든요. 네. 인간이 아닌 것을 제가 한 그 6월 정도에 알았어요. 6월이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2020년 예. 6월 7월 이때가 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고 본인이 측근 한동훈이 등장을 해서 예. 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의 예. 핸드폰을. 그런데 그것을 본인 허락 없이 했다라고 본인이 수사에서 손 떼겠다.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를 맡기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니까 경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사 지휘부를 또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변덕을 부리는 거죠.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진폭이 심해요. 진폭이 심하고 했던 말을 금방 뒤집어 엎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은 아래를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저 사람은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것은 그 앞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했을 때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조리돌림하고 수작을 부리고 하는 게 많았어요. 예.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검 식구들을 통해서 그 주변을 괴롭히고 하는 걸 겪었는데 그것은 장관에 대해서 어차피 작정하고 하는 거여서 저 개인이 그냥 피하고 말지 이렇게 여기면 됐는데 예. 채널A 사건은 굉장한 휘발력이 큰 사건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고 빠져나가고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 감찰 부장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수사 지휘를 많이 숙고한 끝에 내린 거죠. 예. 수사에서 손 떼라. 네. 네가 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 라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공무원의 단체 행동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마 뭐 교사들이 그런 집단 행동한다,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다 구속 수사했을 예.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휘하의 검사장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반발하는 항의 성명을 내는 거예요. 장관의 지휘가 부적법하다, 불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 내면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로는 관례상 사표를 냈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표를 낼 줄로 기대를 하셨던 거죠. 아니 사표를 내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사표 받아라 그러셔야죠. 예, 사표 갖고 와라고 예. 하셔야 되는데 예. 너무 착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신 거죠. 사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장관으로 좀 더 계셔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물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또 6개월 뒤에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초반 여름에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자가 사람 같지 않은 걸 발견했느냐가 예, 예. 딱 그때예요. 그때였고. 임기 제가 1년 남짓 하는 와중에 여름쯤에 이제 6월, 7월 이때 그 채널A 그게 인사권 갈등 전입니까 후입니까? 인사권 갈등 인사를 하고 난 직후에 2월에 이게 예. 최강욱 그 황희석 등이 저 고발을 했고 또 이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그랬군요. 된 거죠.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인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셨는데 네, 네. 인사권 갈등 때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원래 그 장관한테 이렇게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안 하고 이렇게 계기다가 네. 뭐 협의한다. 그래서 한번 불러서 왔었죠. 아니요. 안 와버렸습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제가 하고 그것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른바 이게 여러 그 인사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진위 여부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공안 사건을 굉장히 무리하게 했구나. 또 이 수사가 굉장히 인권 침해가 심한 방식으로 수사했구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인사에 방영하고 주로는 그게 특수부 해체에 버금가는 그런 인사였던 거예요. 그게 윤석열 사단 해체라고 예, 번역이 예. 됐죠. 근데 그 인사를 이제 제가 다 얼개를 짜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시간 동안을. 윤석열이 네. 예. 자기한테 인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장관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웃으셨잖아요. 저도 그때 꿀꺽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그 웃으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인사는 대통령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총장한테 결제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 보자고 하는 건 무례한 거고. 야,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혼을 내셨어야죠. 그거는 처음 전화니까 예. 또 그렇게 성질 내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원이 뭐냐. 예. 원하는 인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갖고 와봐라.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니까 어떤 자리에 보내달라. 총장이 그런 건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 의견을 내라. 예. 의견 들으라고 돼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의견 내면 된다. 난 열려있다.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새끼 다 까라는 겁니까 지금? 오. 네가 안 까도 난 네 새끼 다 안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인사 의견이면 내가 여기 적겠다. 총장 인사 의견.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내 내 새끼 다 까라는 거니까 내가 거냐라고 의견을 적겠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다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어요. 예. 팔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 전화 끊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이나 그렇게 얘기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장관이 일방적으로 오라고 한다. 인사 안 들고 오라고 한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제3의 장소야. 우리가 뭐 무슨 간첩 접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청와대 그 이 인사 제청안 5시에 들고 갈 테니까 내가 하루 종일 총장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15분이면 달려오는 거리예요. 건너와라. 다시 이제 통지를 보냈죠. 안 오는 거죠. 예. 네. 그래놓고 이제 그 인사를 독단적으로 했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또 언론은 또 그 그렇죠. 총장 받아쓰기를 예. 열심히 해주는 시절이었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네, 네. 이렇게 쭉 놓고 보셨을 때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태어나게 된 그 원인, 배경, 토양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뭔 것 같습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언젠가는 윤석열이 등장하게 돼 있었어요. 예. 네. 그 전에도 이 국민검사 안대희라고 예. 갑자기 그 사과박스 수사하고 그 찻대기 수사하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막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부패 수사,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는 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특수부처럼 이 정치 부패를 막아내는 데는 그런 특수통의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부패하니까 검찰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언론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볼 때는 이게 호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영웅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예. 누구나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특히 이쪽 진영에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중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거죠. 그것은 그만큼 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영수 특검팀에 활약했던 윤석열 검사가 이 공이 크다 해서 그걸 국민적 영웅으로 언론도 키웠고 정치권도 그렇게 이미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국정과제 전면에 적폐 수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쉽게 되면서 그 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렇게 됨으로써 갑자기 특수부 인력이 확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 중수부를 폐지한 이후에 굉장히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검찰 조직 내의 견제와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반만 해도 우리 검찰총장 막 이랬을 때 네. 박근혜 탄핵 때 세운 공도 있고 네. 상당히 좀 윤석열을 네. 도와주고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있었겠지요. 네. 그런데 이자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이용도 거 아니겠습니까? 했고 또 긴장을 풀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믿게 됐냐 하면 이제 윤석열이 그 항상 자기가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예. 팀에 있다가 박근혜로부터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영웅담으로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딱지 붙여서 예. 다니니까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윤석열의 어떤 정의로움,
정의로운 검사일 거다. 그런 신뢰를 하게 된 것인데 그건 다분히 위장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느 술자리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을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또 6단계를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능멸하는,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누구 덕택에 대통령 된 건데, 그 말은 검찰은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 검찰과 경찰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죠. 검찰은 머리가 뛰어나고 고시 출신이니까 쉽게 육사 출신 군부와 손을 잡아서 군부 통치의 머리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육법당이라고 하잖아요. 예. 서울법대와 육사 출신이 합쳐서 사실은 이 독재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던 것인데, 드디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게 되니까 그 권력을 왜 정치인들이 갑자기 공을 차지해? 저게 우리 거잖아. 국민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잖아. 정치권을 신뢰해? 아니지, 우리를 더 신뢰하지. 이거는 쿠데타 아니고도 선출되는 방식으로도 정치 전면에 나서면 먹을 수 있는 판이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문재인 정권과 국민 사이에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수사가 바로 조국 수사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탄이 윤미향 수사였고요. 그 다음 3탄이 울산시장 하명 사건 수사였어요. 이렇게 하나씩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먹여가지고 탄핵으로 끌어내려도 좋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총선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었고요. 네. 윤석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였죠. 오로지 딱 하나, 뭐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인데, 우리 지금 이 정어리 TV에 작가가 계세요. 네. 그 작가분이 이제 윤석열 당선됐을 때 네. 어디 이제 방송국에서 다큐를 이렇게 극본을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답답하더래요. 서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인동초, 뭐 여러 가지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면 대구 세탁소집 딸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사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를 서사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사보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망사라고 해야 될까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캐릭터가 형성이 됐느냐.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을 못하는 하나의 열등한데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격 형성은 어디서 왔느냐. 좀 더 비극적인 가정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고무호스로 맞고 자랐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종찬 그 강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휘둘리니까 잘 좀 당부한다. 또 고집이 세고. 네네, 고집이 세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절대로 공직 단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예. 검찰이라는 데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별개의 세상을 자기들끼리 살아온 거죠. 특권에 쩔어 있고, 그리고 마치 군인이 민간인 아니면 군인으로 나누듯이 검찰의 눈에는 범죄자 아니면 검사로 나뉘어지는 거죠. 정치 세력들을 다 범죄자 취급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탈탈 털면서 범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정치권에 이 추앙받는 우두머리 정도 된다라고 여기면 다 잠재적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언제 터느냐, 언제 칼을 들이대느냐, 이것만 남아있지, 너는 내 칼 끝에 있어
항상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였죠.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써내려갈 서사는 없었지만 이제 윤석열이 물러난 뒤에 우리가 언젠가 역사를 한번 딱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괴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어떠한 것을 저질렀고 또 그와 관련된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또 반면 교사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 내란 사태에서 이 군의 사령관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네. 사령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 별을 딴 거니까 별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단 국회까지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령관들이 군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하들을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버린 건데 그 이유는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본인들한테 보상이 크게 주어진다라는 도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도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탕 발림에 안 넘어가고 나라와 국민과 군의 입장을 생각한 사람들은 중간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법정에서도 비공개 법정이지만 쫄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을 한 그 군사 경찰 단장 조성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대장 김형기, 이 두 사람은 부하를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중심 안 잡으면 이 시민들하고 맞붙어서 내 부하들이 야, 이 계엄군 XX야, 반란군들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느냐. 내가 여기서 중심 잡아야 되겠다. 아, 여기서 스톱하자. 이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성현도 아, 이 군을 더 이상 진입시키면 안 되겠다. 저 서강대교 있는 데서 그냥 기다려라고 하고 군을 철수시키자고 위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정치 목적이구나. 아, 내가 배운 건 이거 아닌데 하고 그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왜 이 사람들도 아, 내가 미친 척하고 끌려가면 사실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차직 하면 제압이 되는 건데 한끗 발만 잘못 판단하면 다 제압이 되는 상황에 내가 여기서 출세에 눈이 멀었다, 보상에 눈이 멀었다 하면은 중간 관리관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순간에 기특하게도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이 커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회는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을 가벼이 여기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회피해버린 거죠. 네. 이번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뭐 다른 어느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셨을 텐데 현재 심정적으로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검찰 수사나 뭐 공수처 또는 경찰 수사는 다 내란의 밤 딱 6시간,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고 계엄 해제가 된 그 6시간만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는 뭐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군을 움직인 사령관 셋,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애초부터 검찰총장이 권력 야욕을 가졌을 때부터 찐득이들이 많이 붙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처가 쪽 네트워킹이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 김 여사의 그 거의 뭐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분, 뭐 이런 분 그 주변을 인맥들을 보면은 전두환 때의 공로자들이 많아요. 이 공로자들은 반역 공범들이죠. 5.18 때 이 시민을 살상하거나 해서 전두환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군 장성들이니까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빨갱이들한테 맡길 수는 없어. 우리가 한번 잡으면 또 잡으면 전두환은 7년 단임으로 끝났지만은 이건 영구 집권해야 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이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도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돼서 12월 무렵에 아마 김한길 전 의원이 예. 섭외를 해서 그 TV조선하고 무슨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윤석열이 굉장히 그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말이야.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경찰 엉까는 것을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면 5년짜리 안 해.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 내려갔어요. 후보가 돼가지고 광주에 내려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전두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전두환 다 잘했어. 그래서 그 5.18 유족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비난받습니까? 그랬더니 개사과를 꺼내잖아요. 사과 안 하는 거죠. 지금 내란으로 파면을 당하고도 사과를 안 하는 것처럼 절대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이 왕이고 이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이 나라는 왕이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윤석열의 사고방식 속에. 그러면 이것은 오래된 것이고 그런 특징을 노상원 일당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닌 줄 알아요. 예. 알아도 그것이 유용한 도구니까 국민을 지지자를 선동해낼 수 있는 광장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부정선거 쇼를 하고 선관위 침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엄의 명분으로 내걸지 못해요. 아닌 줄 아니까. 예. 나중에 둘러대잖아요. 12월 12일 날. 12월 3일 계엄 선포할 때는 부정선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계엄 선포 전에 몰래 군병력을 이동시켜서 보냈어요. 그것은 그만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런데 12월 12일은 느닷없이 중국이 부정선거 했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신분이 엄청 높아가지고 일반 수사권의 영역에 못 미치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가 명분에 불과했다. 말도 안 네, 되는 네.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인식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추 의원님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게 영구집권 야욕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보시는 이미 거군요. 검찰총장으로서 건너 정치권으로 정치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그 머릿속에는 장착이 돼 있었고요.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주변의 생각이 다 입력이 된 것이라는 반기집권 거죠. 야욕이었다. 네네.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뭐 다른 저런 이런 뭐 반국가 세력 이런 거 다 네네. 듣기 좋은 소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그 일당이 해먹은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김건희도 그렇고 또 지금 윤석열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걸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엎어버리자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좁은 시야고요. 물론 작은 그러니까 뭐 김건희 비리 이것은 윤석열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미 본인이 그 대검의 과장 시절부터 이것은 알면서 수사를 못하게 덮어온 거고요. 그리고 시효도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겁도 안 나요, 그것은. 뭐 국회에서 특검하자 해봐야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명태균이 뭐 한다고 해봐야 이미 다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겁도 안 내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허물마저도 그냥 이때 차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예산 깎아버린다고 얹어 놓고 있고 이런 걸로 내가 핑계를 대면은 되겠거니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더 좀 몸서리가 쳐지네요. 저런 자가 만약에 네. 이번에 계엄 성공해가지고 내란으로 완전히 정권을 길게 가지고 갔으면은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마를 올라탈까? 이 민주당 가마를 올라탈까? 국힘 가마를 올라탈까? 아니면 제3의 세력으로 올라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검찰총장 발탁 딱 되면서 나는 드디어 나한테 길이 열렸다. 환호를 불렀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하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네. 다행히 좌절이 됐는데 네. 추 의원님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인데 이번에 왜 출마 선언 안 하셨어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고요. 음. 네. 또 이미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고 뭐 이게 당 안팎으로 이렇게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순리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신 거군요. 네. 오늘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사실은 뭐 뭐를 하셔도 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럴 만한 분인데 만약에 그냥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 어떤 게 가장 국민을 위해서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일까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공개된 석상에서 자리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시죠. 하면 늘 이렇게 또 뒷말이 말이 나오니까. 나오고 자기 정치한다, 정치 예. 욕심 어쩌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그 네, 뭐. 우리는 그래도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네. 그냥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네.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말씀으로 대신하는 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이 네. 막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가 출렁거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탄핵할 때 끝나고 나서 이제는 회식도 하시고 그랬을 때 막 환호를 보냈다가 네. 개헌 이야기 하니까 지금 무슨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예. 후반기 또 국회의장도 있고 하여튼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네.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란 극복이니까요. 뭐 부트라기보다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이 많죠. 우선은 역시 용인술 같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개혁 적폐청산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하고 윤석열을 발탁했지만 윤석열은 검찰개혁은 속였고요. 속였죠. 네. 적폐청산도 본인이 곶감 빼먹듯이 필요한 만큼만 했던 것이죠. 수사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 봐주거나 덮어주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개혁 부분은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잘 해서 개혁 일을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득권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 저항을 당연히 예상해야 되고 그 기득권 저항이 있다 그래서 장관과 암흑의 갈등이다. 그렇죠.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놓은 민주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임기 끝까지. 그리고 그걸 장관들이 소신껏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검찰개혁 이런 거는 온 국민이 지금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없이는 민생개혁, 뭐 무슨 개혁 다 틀렸으니까 검찰개혁 안 하면 어떤 장관이 언론개혁 한다 그럴 때 언론의 부탁을 받고 저 장관 한번 털어봐 라고 하면은 검찰이 칼을 겨누면 어떤 장관이 언론개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하고 하지 않으면 부패도 척결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인사를, 그걸 할 수 있는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환, 그 다음에 내란 극복,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의 뿌리 깊은 광범위한 세력들은 각 조직마다 포진돼 있지만 딱 6시간 그것만 기소돼서 수사를 아주 한정해서 했거든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오늘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합세해서 내란범을 옥문을 다 열어주고 큰소리치는 재판. 뭐 판사 보고
무슨 이따위 재판이 있냐 했다면서요. 검사 보고 꾸짖었다고. 그러니까요. 소장이 장황하다고. 아이. 그러니까 내란 와중인 거죠. 그래서 내란 지금도 윤석열이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네.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 하시는 거 저희가 성원할 거고요. 네. 저는 오늘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천하의 추미애 의원님이 후원금이 덜 찼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어요? 후원에 한번 좀 후원금 계좌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추미애 TV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독자가? 29만 명 정도. 아 그래요. 네. 추미애 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후원금 한도가 있죠. 네, 있죠. 1억 5천인가요? 아마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선거가 돼버려서 있는 해니까. 아마 그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덜 찼구나. 아니에요. 아마 그 1억 5천도 아마 안 찼을 겁니다. 이게 일만 하는 방이 돼가지고 이제 아. 모르는 거죠 다. 저 자주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어리원들한테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네.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도 확 올라가고 네, 네. 후원금도 가득 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뵈서 그 예. 성함대로 제가 운과 기를 다 받았습니다. 아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의 여전사. 이제는 큰 나무가 되셨죠? 추미애 의원님 만나봤습니다.